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전망해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당일 군 수뇌부는 벙커 회의까지 열어 경계 실패를 인정했지만 이틀 뒤 발표에선 문제없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삼척 어민들은 당시 북한 선원의 모습이 8일간 표류한 사람의 행색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자정부터 강화됩니다. 소주 한 잔에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스마트 학습지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업체들의 배짱 영업에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의 추가 비용까지 물리는 실태 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말쯤 한반도 문제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는 29일 토요일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때 DMZ, 즉 비무장지대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갈지 또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능성이 혼재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남북 미 정상이 만나서 중단된 북한 비핵화 논의의 물꼬를 다시 열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한 점도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이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찾습니다. 방한 이틀째인 오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레이건, 클린턴, 부시, 오바마 등 4명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의 현장이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가지 않고 목전의 미군 관측소를 방문했습니다. 군부대 방문 형식이어서 옷차림도 야전상의 차림이 일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JSA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성사된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일정이어서 문 대통령의 동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방한했을 때에도 비무장지대 방문을 추진했지만 기상 상황이 나빠 무산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청와대는 매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만 여러 정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한 발 더 나아가 남북미 도보다리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언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안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남북 국경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지도 모른다며 미북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담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내용도 판문점 회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오사카에서 서울 갔다가 잠시 판문점으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는 건 어떤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란 악재를 돌파할 치적이 필요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개입을 더 본격화하기 전에 미북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We're literally prepared to begin at a moment's notice if the North Koreans indicate that they're prepared for those discussions. 다만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본격 회담보다는 도보다리 산책 등 짧은 만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도보다리 현장 보수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 백악관도 DMZ에서 다른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모두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예, 오늘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는데 2시간여 만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 사연을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건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당에 돌아가서 추인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여야 3당 원내대표가요, 오늘 오후에 합의한 6개 조항입니다. 여기 두 번째를 보면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에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 조항이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정도 문구로는 민주당을 믿기가 어렵고 또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과 경제 원탁 토론회를 연다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 2시간 만에 한국당 의원총회가 추인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 있었던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추경 예산안뿐 아니라 청문회도 있고 이제 국회가 할 일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당분간은 반쪽 국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들었지만 한국당은 끝내 불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추인 거부가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법적 정상화 얘기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와 소위원회 활동에서 정상적으로 다 임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심사도 불가능합니다. 국회 예결위원들은 이미 임기가 끝나 추경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일부 상임위에는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북한 목선과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국회가 열리지 못해서 참 답답한 일이 많은데 지금부터 보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삼척을 찾아서 북한 목선 귀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이 어선을 목격한 현지 주민도 만났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8해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들 같지 않았다. 물론 첫인상을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만 귀순이 아닌 표류를 강조하려고 국방부가 또 거짓말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선박 입항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관계자는 선내 주변이 깨끗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똑같는데 주변이 선내 주변이 좀 어선을 타고 내려왔지만 어창이 비어있는 등 고기잡이를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바닷물이 한 방울만 튀면은 금방 소금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옷이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는 얼굴도 어민의 얼굴이라기엔 너무 깨끗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민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다.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지. 북한 선원 사진을 직접 찍었던 목격자도 배에 실린 그물이 위장 같다고 했습니다. 8일간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잠시 배를 타고 한 반나절 정도 이동한 사람 같은.
해경의 최초 보고서엔 북한 선원들이 지난 5일 출항했다고 적혀 있지만 국정원은 8일, 국방부는 9일로 출항 일자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항적을 알 수 있는 북한 선박의 GPS 관련 장비는 아직 분석 중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북한 어선이 내려온 직후에 우리 군 수뇌부들은 합참 지하 벙커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때 이미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국민을 상대로 한 발표에서는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틀 만에 판단이 이렇게 정반대로 달라진 게 아니라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입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목선 대기 귀순이 있었던 지난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들은 합참 지하벙커에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목선이 한국까지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합참은 이날 오후 전비태세 검열실을 삼척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국방부가 처음으로 국민 앞에 북한 목선 사건을 설명할 때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경 보고서에 삼척항 방파제도 삼척항 인근으로 바뀌고 수리에 들어왔다는 보고도 떠내려왔다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과 19일 발생한 청와대 행정관의 백브리핑 몰래 참관과 관련해 출입기자단 39개사가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기자단은 부처의 브리핑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취재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 기술로 건설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국제 입찰이 있었는데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단독 장기 수주는 고사하고 수주액과 수주기간 모두 당초 예상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제 신뢰도 하락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정비 계약은 결국 5년짜리 단기 계약에 그쳤습니다. 나와에너지는 한국 이외에도 영국, 미국 등의 세계 회사를 참여시키는 국제 경쟁 입찰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지은 원전인 만큼 최장 15년 동안 국산 설비와 인력을 도입해 사업을 독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괄 수주 방식이 쪼개지면서 한수원과 한전 KPS의 컨소시엄은 한국형 원전 4개의 정비 서비스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원전 운영법인인 나와가 사업을 총괄하고 우리는 필요 인력만 공급하게 되면서 사실상 서비스 분야 하청업체 역할만 맡게 된 겁니다. 수주 금액 역시 3조 원대에서 수천억 원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우리 원전 신뢰도의 하락을 이유로 꼽습니다. 외국에다가 지어놓은 우리 원전의 유지 보수 계약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이거는 명백하게 탈원전의 결과죠. 정비 인력의 파견은 이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 인력과 핵심 기술의 유출, 거기에 외국의 저평가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원전 사업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렇게 원전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낀 데는 탈원전을 표방한 정부가 원전 관련 정책을 사실상 방치한 탓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정책을 의결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정도면 원자력진흥은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년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과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술 개발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 방안,
사용 후 해결료 문제 등 원전 관련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년 한두 차례씩 열려왔지만 2017년 이후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때는 안건 수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들의 임기는 3년. 현직 위원들은 2016년 임명된 뒤 단 한 번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원전 수출 등 핵심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위원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사용 해결료 관리 문제, 또 수출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못하게 돼서 원자력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갖다 결정하는 건데 행정부에서 결정해갖고 그냥 집행해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위험한 일이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 역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조차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원전 건설 시장 규모는 최소 600조 원. 탈원전 2년간 우리 미래 먹거리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지금 한잔 하시는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드셨어도 절대로 운전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경찰의 단속 취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최민식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종강역 앞이라고 하죠. 주변에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한창 술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주든 맥주든 단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더욱 강화됐고 0.1%였던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내려갑니다. 강화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건강한 20대 남성에게 소주 2잔을 마시게 한 뒤 50분을 기다렸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인 0.03%에 살짝 못 미치는 0.028%가 측정됐습니다. 건강 상태 등 사람마다 술이 취하는 속도 등이 다를 수 있어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술을 깨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잠을 잤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음주 다음 날 아침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오늘 밤 12시 이후부터 2달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강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물론 단속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강화된 단속 기준이 얼마나 더 엄격해진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건장한 20대 남성이 소주 2잔 마시고 50분 뒤에 측정했더니 단속 기준인 0.03% 가까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나는 소주 2잔 마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찰이나 법원에서 음주 사고 당시 바로 측정하지 못했을 때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예측하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이 공식에 대입을 해 보면요, 이 70kg의 성인 남성이 알코올 도수 18도의 소주 2잔만 마셔도 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를 넘게 됩니다. 예. 다만 앞서 보셨듯이 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람마다 또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음주자의 체중이나 체질 그리고 성별 심지어는 그날 술이랑 같이 뭘 먹었는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술을 얼마나 마셔야 이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술 좀 하시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주 2잔 정도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좀 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면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역할이 억제되는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흥분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을 요구하는 운전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인데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의학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음주 단속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서 자, 의학적으로는
0.03% 수치부터 위험 운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응 속도가 확실히 현저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또 늦어질 수가 있고 이런 중추신경계가 이제 억제가 되니까. 자, 그런데 밤늦게 이제 술 마시고 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술이 덜 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좀 적용을 해보면요. 체중 60kg의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잤다고 치면 출근 시간인 7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041%가 됩니다. 예. 자, 만약에 오늘까지라면 음주 단속에 걸려도 훈방이겠지만 이 내일부터는 면허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술 마시면 아침에도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음주 운전 단속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만취 운전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부터 개정되는 법을 보면요. 음주 사고 시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예방이 아닌 사고 이후의 처벌법입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막 시행되고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댈 때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의 본성과 음주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음주운전, 단속, 처벌 다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할 겁니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이 밖에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의원실 직원과 지지자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었다며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사장이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합격 여부도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청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인사팀에서 청탁 대상자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이른바 권 시트도 다른 사람의 청탁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고 고교동창 김모 씨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정치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권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를 준비하는 검찰에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문건을 공개하며 박 정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컸었죠. 이 해당 문건에는 박 정부가 국회 무력화를 계획하고 국회의원 체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청와대가 발표한 해당 문건은 자료 취합 수준이었고 최종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 문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A 군무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까지 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적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과거 계엄 때를 기준으로 수집한 검토본이라는 겁니다.
최종 본에는 국회 무력화 문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와대 브리핑 문건은 중간 검토본에 불과하고 최종 본에는 국회 통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A 국무원의 주장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A 국무원의 법률 대리인 역시 해당 문건은 1980년 계엄령 당시의 조치들을 모아놓은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기무사 장악을 위한 사기극을 국방부가 고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에 서곡을 울린 이른바 한보 사태의 장본인이죠. 이 정태수 씨가 해외 도피 중에 숨졌다고 21년 만에 검거된 그의 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96세인 정태수 씨의 체납액은 2,225억 원입니다.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정 씨에게 검찰은 그의 죽음이 과연 사실인지 또 그가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한복그룹 회장 정태수 씨가 1997년 대출받은 돈은 5조 7천억 원. 은행 대출이 약 한 5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2,500원. 버스 한 번 타는데 400원 냈던 걸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는 10조에서 15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3년 세무공무원 생활 뒤 51살에 사업을 시작하고 5년 만인 1979년 음마 아파트를 지어 2천억 원을 벌어들인 정태수. 하지만 이면에는 추악한 뒷거래가 의심됩니다. 6억이 넘는 거금을 이런 공식 절차를 안 밟으셨습니까? 그 당시 달락하니까 줬죠. 천문학적 부실 대출도 결국 이러한 로비의 결과였던 셈이라는 거죠. 로비의 천하 귀재다. 권력과 금력계에서는 추정을 불허하는 대단히 큰 봉이다. 대규모 부실 대출과 한보의 부도를 시작으로 결국 97년 말 전 국민의 고통을 남긴 IMF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상자유 알면서도 이제 밑에 직원을 갖다가 제가 이제 몰아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했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맨 나중에 결국은 이제 내 차례가 올. 국가의 5조 7천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못 갚게 함으로써 IMF가 왔고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국민의 피해를 입힌. 하지만 정 씨는 끝까지 큰 소리 쳤죠. 국민들에게 이 죄송한 점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갚아줍니다.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다고 봅니까? 사업을 잘 해가지고 보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97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2002년 12월 특별 사면됩니다. 이후 또 다른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 씨는 2007년 일본에서 치료받겠다며 출국한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회사 돈 320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 도피 중 21년 만에 붙잡힌 넷째 아들 정한근 씨.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 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정태수 씨가 체납한 세금은 2,225억 원으로 건국 이래 최대액. 검찰은 정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은닉 재산을 추적 중입니다. 정치자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태수 씨가 정말로 작년에 95세 나이로 객사했다면 전 국민 앞에서도 말을 바꾸던 그의 업보가 아닐지 인생 모상이 따로 없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이 원룸 건물의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여성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17시간이나 여성을 감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원룸 건물. 지난 20일 오후 3시 반쯤 이 건물에 사는 23살 A씨가 이웃 주민 여성 B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A씨는 같은 층에 사는 B씨의 집 문을 두드린 뒤 확인할 것이 있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었고 B씨를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B씨를 집에 가두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감금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에야 A씨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1일 오전 11시 반쯤 A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상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생체 시료를 갖다가 이제 국가서에다가 토요일 날 맡겼고, 경찰은 A씨를 성폭행 미수와 감금 협박 등으로 구속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태움, 이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으로 길들여서 하얗게 죄로 만든다는 악습을 지칭합니다. 이 태움 관행이 병원에서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간호사들이 업무 인수인계 시간에 일한 대가는 받지 못하는 등 공짜 노동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 종합병원. 입원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들은 하루 24시간을 3교대로 빈틈없이 일합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씩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12명 정도를 보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만 18명에서 24명까지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전국 11개 종합병원을 근로감독한 결과 인수인계 근무 대가는 모두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불 금액 총 63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설문 대상 10명 중 1명꼴로 후배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 태움 관행도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환자 앞에서 선배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꼬집 피고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서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좀 거친 말도 있고. 비정규직 약사에 대한 수당차별 등 노동법 위반이 37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병원 측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드라마 제작 현장 실태를 발표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업종에 대한 수시 감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집에 선풍기 다 꺼내 놓으셨습니까? 오늘 서울이 30.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 강원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 시민들의 옷차림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얼음이 가득 든 음료와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고 쨍쨍 내리쬐는 햇볕은 양산으로 가립니다. 너무 더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또 모자도 쓰고 아이스커피까지 샀는데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서울 광화문 광장엔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쿨링포그가 가동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9도, 의성 32.4도, 청주 31.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미 30도를 넘은 대구와 경북 구미, 영천, 경기 가평, 광주 등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강원 영서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확대됩니다.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까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무더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쏟아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벌써 지금 6월 말인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본격 장마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올 여름 일찍 시작된 더위에 아직 개장도 하지 않은 해수욕장 등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전 요원도 없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팻말도 없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장을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해경 대원이 접근을 시도하지만 강한 파도에 계속 밀려납니다. 너울이 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후 4시 12분쯤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에서 19살 최모군 등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갯바위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이분들이 파도가 너무 세서 나오지를 못하고 갯바위에 지금 고립이 돼요. 사고 다음 날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수영 금지 팻말이 꼽혀 있습니다. 파도가 강하게 치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거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개장 전 해수욕장에는 안전 요원이 없습니다. 너울성 파도 등 위험 상황을 전파하는 관리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안전 요원이 없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나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개장 전에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죠 뭐. 들어가신 분들 모든 사람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개장 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전국에서 최근 3년 동안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교육계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감사의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대형 사립대학부터 손을 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교육계에도 이른바 적폐청산의 회오리가 몰려오고 있는 셈이어서 각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3년간 대형 사립대 16곳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대상은 연세대와 고려대 등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정원 6천 명 이상의 대학들입니다. 일부라도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엄단 조치하겠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중앙부처 최초로 감사에 투입합니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 서너 곳을 무작위로 추첨해 감사를 벌여왔을 뿐 3년치 감사 대상을 한꺼번에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학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교육부가 사학 적폐청산에 칼을 빼들자 사립대들은 초긴장하면서도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10년 정도 동결이 돼서 재정 수요는 압박이 돼. 엄마 아빠가 말 잘 들으면 사탕 주고 꼭 그런 것 같으세요. 교육은 정말 자율성 기관으로 해서 선진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학을 통제에 대해서 그러고 개입하고 국가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학들은 시민감사관에 어떤 인사들이 포함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노정 관계는 이제 끝이 났다며 전국적인 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구속동지 석방하라! 구속동지 석방하라!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끝났다면서 간부 3명에 이어 김 위원장마저 잡아가두면서 노동 탄압에 열중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 복주하는 노동 탄압을 분쇄하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며 다음 달과 11월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 내부 논의를 통해 각종 정부위원회에도 불참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53개에 이릅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차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참여가 안 되고 할까 싶어서 좀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거죠. 민주노총은 당장 내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는 불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하루 앞두고 참전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길을 응원해달라고 했지만 유공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믿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영하 40도의 개마고원. 12만 중공군에 포위된 미 해병 1사단이 필사의 탈출 작전을 벌입니다. 4,500명이나 목숨을 잃으며 포위망을 뚫고 결국엔 흥남 철수 작전을 이뤄낸 장진호 전투입니다. 6.25 격전지를 지켰던 국군과 유엔군 전우들이 69년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날이 있었지. 어떤 애는 머리가 없고 어떤 애는 다리가 없고 누군가는 배가 터져 알아볼 수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면서 남북화의 노력에 뜻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6.25는 북한의 침략을 이겨낸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하지만 전쟁의 참상을 지켜본 용사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기 어렵다며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야말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참전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종이학습지, 종이책이 전부였던 저희 때와 달리 요즘 아이들은 책도 학습지도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읽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학습지 시장이 커졌는데 업체들이 태블릿 PC를 무료로 준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모집한 뒤에 중도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수십만 원의 위약금에 또 여기에다가 추가 비용까지 물려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7살 딸을 위해 한 달에 약 16만 원을 내고 스마트 학습지를 받아보던 이모 씨. 태블릿 PC를 통해 공급되는 위인전과 동화책, 백과사전 등 전자책 구독을 해지하려다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장기 학정 시 학습용 태블릿 PC를 준다기에 3년 계약을 했고 18개월 만에 중도 해지하려 하자 A사가 약정 해지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거의 안 버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해지 위약금을 알아봤을 때 거의 200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위약금은 남은 18개월어치 납부금 286만 원의 10%인 약 28만 원과 태블릿 PC 값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거의 5배를 요구한 건데 A사 측은 위약금이 아니라 약정 해지금이어서 셈법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위약금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셨던 그 개월 동안에 발생한 혜택 부분을 회수하는 개념이어서 다른 스마트 학습지는 어떨까? 126권이 지금 테마 독서가 들어갔어요. 유인전하고 그리고 이제 영문판과 한문판이 다 들어갔어요. 비사 역시 중도 해지를 하면 남은 납부금의 10% 위약금 외에 태블릿 PC 할부금과 콘텐츠 비용 등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해지 비용에 소비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몰랐어요. 설명이 너무 부족했어요. 처음에 이 계약을 할 때 책에 대한 거에 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등에도 관련 불만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사실상 위약금인데 문제는 없는 걸까? 표준약관은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다르게 정해도 문제가 없고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5년 347건에서 지난해 995건으로 65% 증가했고 이 중 계약 해지와 청약 철회 관련 불만이 8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규제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이용하는 것 같은 것도 표준약관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거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아마 여기 한꺼번에 같이 할 것 같은데. 소비자 탐사되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표팀 골문을 지키면서 빅광현이라는 영광의 별명을 얻은 골키퍼 이광현 선수. 소속팀 강원에서 그야말로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골이나 먹었는데요. 결과는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전반 시작 6분 만에 포항 공격수 완델손과 부딪혀 얼굴을 부여잡은 이광현. 완델손의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에 데뷔 첫 실점을 내줬고 미숙한 공중볼 처리로 두 번째 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환상적인 선방으로 진가를 드러냈지만 혹독했던 신고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비 실수로 내준 세 번째와 네 번째 골은 손을 써볼 수도 없었습니다. 고대했던 데뷔전에서 4골을 먹었지만 형들은 만화 같은 승부로 20살 막내 이광현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후반 26분 터진 조재환의 만회골과 발렌티노스의 추가골로 2골 차까지 따라붙었고 후반 추가 시간 조재환의 연속골과 정조국의 극적인 헤더로 5대4 대역전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간 이광현은 형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신고식으로 뭐 좀 호되게 맞은 것 같아가지고 네. 아직도 얼얼한 것 같아요. 형님한테 고맙고도 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영욱과 오세훈도 각각 후반 교체 출전에 한 차례 멋진 슛을 날리는 등 팬들을 기대케 했습니다. 20세 이하 선수들의 복귀로 흥행의 탄력을 받은 K리그. 젊은 태극전사들의 활약에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계곡에 낚싯줄을 던지는 이 아름다운 플라이 낚시로 이름난 영화죠. 흐르는 강물처럼은 100년 전 한 미국 산골 마을의 삶과 사랑을 수채화처럼 그렸습니다. 하지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장면이 유난히 많은 게 흠이라면 흠이었죠. 이 주인공 형제는 술을 마신 뒤 술병을 든 채 차에 올라서 태연하게 음주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둘 다 무사하지 못할 범죄지만 1970년대까지는 미국도 음주운전에 느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1980년 한 주부가 만취 운전자에게 13살 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냥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강력한 법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이 단체는 600여 지부와 300만 회원을 거느리며 미국을 음주운전의 엄격한 대표적인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 밤 발효돼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청년 윤창호가 만취 운전자에게 쓰러진 뒤 9달 만에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음주운전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를 하늘나라의 윤창호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작년 말 음주운전 범죄 형량을 높인 1차 윤창호법이 시행되자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 건수가 잠시 줄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고 오히려 더 늘어난 지역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특유의 술 문화가 단단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술에 취해 수첩에 뭐라고 써놓았는데 술이 깨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있는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술 권하는 사회, 술에 관대한 풍조가 달라질 수 있다면 한 젊음의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6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청년 윤창호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낮 동안 고온 현상으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밤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전국 하늘이 맑겠습니다만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돼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틀 정도는 33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내일도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볕이 강해지는 만큼 오존 농도도 짙어질 테니까요. 되도록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은 목요일쯤 누그러들기 시작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